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찬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언덕배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부모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11명의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맞이인 처녀의 이름은 순이었고, 그녀의 밑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가슴으로 낳아 기르는 10명의 동생들이 제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었으니, 집은 비록 가난하여 쥐가 드나들 정도로 허름했으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부럽지 않게 담장을 넘어 온 산을 울리곤 했습니다. 순이는 나이가 이제 갓 19이 되었으나 마음 씀씀이는 마을의 그 어느 어른보다 깊고 넓어서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이 낸 효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동생인 듬직한 철수부터 시작해서 솜씨 좋은 명옥이, 장난꾸러기 도리, 수줍음 많은 복순이, 그리고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막내 막둥이에 이르기까지. 순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며 이 많은 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산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부엌의 물항아리가 꽁꽁 얼어붙곤 했지만, 순이는 아이들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넣어 녹여주며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추위를 사랑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내감마저 떨어져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자 순이는 큰맘을 먹고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짠 배를 팔아 보리쌀이라도 한되 사올 요량으로 눈보라를 헤치며 산길을 내려가는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은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집에서 오매불망 누나와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릴 동생들의 배고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해서 간신히 배를 팔고 꽁보리밥 한 덩이와 낡은 소못 몇 벌을 얻어 보찜에 넣으니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은 어둑어둑해져 산새들조차 둥지를 찾아 조용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욱 험하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서 순이의 볼은 붉게 트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을 때쯤 저 멀리 길가에 거무튀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흘리고 간 짐보따리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으나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살아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들여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갓 태어난 듯한 어린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어미도 없이 눈밭에 쓰러져 가쁜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라 사람을 해친다 하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짐승이었으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은 그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가여운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덜컥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살려달라는 듯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호랑이의 작은 앞발을 보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굶주린 10명의 동생들이 제비 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는 맹수라면 더욱 거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굶어서 세상을 떠난 이웃집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지나친다면
이 어린 짐승은 밤새 내리는 눈에 파묻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순이는 결국 쓰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호랑이 새끼를 감싸 안으며 이것 또한 하늘이 내게 맡긴 인연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순이의 품이 따뜻했는지 가늘게 떨던 몸을 웅크리며 그녀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고 순이는 행여나 가는 길에 숨이 끊어질까봐 보찜을 다시 고쳐 메고는 챙걸음으로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품 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느껴질 때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두운 산길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공포스럽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순이는 오직 집에 있는 아이들과 품속의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떨쳐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오두막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자 순이의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맏형 철수가 가장 먼저 뛰어나와 순이의 보찜을 받아들었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명옥이와 방 안에 있던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순이를 반겼습니다. 누나, 왜 이제 왔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언니. 손이 얼음장 같아. 아이들은 순이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반가움을 표했고 순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며 무사히 돌아왔음을 감사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온몸을 녹일 새도 없이 순이는 품에 안고 있던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풀어서 아이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누나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목도리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아, 호랑이다. 장난꾸러기 도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어린 막둥이는 겁에 질려 명옥이의 치마폭 뒤로 숨었으며 칠성이와 만수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철수는 짐짓 용감한 척하며 작대기를 들고 나섰지만 순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길에서 얼어 죽어가던 불쌍한 생명이야. 비록 호랑이 탈을 썼지만 지금은 우리 막둥이보다 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기일 뿐이란다. 순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다시 호랑이 새끼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고 배는 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홀쭉하여 맹수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약한 복순이가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호랑이 배고픈가 봐. 우리가 먹을 밥도 없는데 얘를 어떻게 먹여. 그 말은 11 식구 모두의 걱정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장에서 사온 보리쌀을 조금 덜어 묽게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고 명옥이는 아궁이에 불을 더 지펴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미음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지자 축 늘어져 있던 호랑이 새끼가 코를 실룩거리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녀석은 본능적으로 혀를 내밀어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또 기특한지 지켜보던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쓰러움과 신기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 봐. 잘 먹네. 영식이가 신기한 듯 소리쳤고 금자와 꽃분이도
호랑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미음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자 얼었던 몸이 녹았는지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순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순이는 이 호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왔으니 산이라고 부르는 게 어때? 철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호랑이는 범이라고도 하니까 우리 가족처럼 씩씩하게 자라라고 범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여 길에서 주워온 호랑이 새끼는 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10명의 아이들과 순이의 12번째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좁은 단칸방에는 11명의 식구와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로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순이는 잠든 동생들의 얼굴과 그 사이에 끼어 새근새근 잠든 범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도 걱정인 형편에 호랑이까지 키우게 되었으니 앞날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순이는 잠든 막둥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아이들과 범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랑으로 뭉친 우리 가족을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호랑이 범이는 꿈속에서도 배가 불렀는지 다리를 움찔거리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고 순이네 오두막은 폭설이 내리는 산속에서 유일하게 따스한 빛을 품은 작은 성체처럼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세상 그 어떤 부잣집보다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범이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범이는 어제보다 한결 기운을 차린 모습으로 방안을 아장아장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야, 이것 봐, 범이가 내 발을 물었어. 도리가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고 집안은 아침부터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벌써부터 범이의 먹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데 사람 먹을 곡식도 부족한 처지에 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순이는 희망을 잃지 않고 부엌으로 나가 남은 시래기를 삶아 죽을 끓였고 아이들은 적은 양의 죽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범이의 밥그릇에 모아주는 아이들의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더 고와서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명옥이는 헌 옷을 뜯어 범이의 깔개를 만들어 주었고 철수는 산에 가서 죗감을 더 많이 해오겠다며 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순이네 식구들은 가난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 범이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라 순이네 집에 짐승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조금씩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어귀에 사는 욕심 많고 심술 남은 부자 최판석 영감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순이네가 사는 땅이 명당이라며 탐을 내던 최판석 영감은 이것이 꼬투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시켜 순이네 집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과연 순이와 아이들, 그리고 어린 호랑이 범이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아침, 순이네 오두막 위로 불길한 먹구름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는 산골짜기 계곡의 얼음이 풀리는 물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얗게 뒤덮였던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듯 순이네 오두막에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호랑이 범이의 성장이었는데, 처음에 강하지만 했던 녀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콩나물 자라듯 쑥쑥 커져서 이제는 웬만한 송아지만 한 덩치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덩치만 커졌지 하는 짓은 여전히 응석바지 막내 막둥이와 다를 바가 없어서 범이는 하루 종일 아이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범이는 자신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아니면 덩치 큰 강아지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그 사이에 큼지막한 머리를 들이밀고, 눕기가 일쑤였고 명옥이가 빗질이라도 해줄라 치면 기분이 좋은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배를 뒤집어 보이곤 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면 무서워서 마루 밑으로 숨어버리는 겁쟁이였고, 나비가 팔랑거며 날아다니면 신기해서 앞발을 휘적거리며 잡으러 뛰어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순이는 그런 범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범이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먹성도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11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살림에 송아지만 한 호랑이의 배까지 채우려니 순이의 손발은 쉴 틈 없이 거칠어졌고 쌀독은 씻은 듯이 비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먹을 밥을 조금씩 덜어 범이의 밥그릇에 채워주었고, 산에 가서 도토리를 줍거나 가질 캐와 범이의 간식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범아, 많이 먹고 빨리 커서 우리 집 지켜줘야 해. 철수가 범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하면 범이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굵은 꼬리로 철수의 다리를 감싸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네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최판석 영감이 순이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영감은 오래전부터 순이네 오두막에 있는 터가 마을의 정기를 모으는 명당이라는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고 그 땅을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조상 묘를 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하인들을 보내 순이에게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순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동생들의 보금자리인 이 집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해왔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영감은 순이네 집에 무언가 약점이 없을까 하고 밤낮으로 감시를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순이네 집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최 영감의 귀는 번쩍 뜨였습니다. 옳거니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알고 도둑 마음은 포졸이 안다더니 내 그 집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줄 알았지. 최 영감은 자신의 신복인 마당쇠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당장 순이네 집 담장 너머를 훔쳐보고 오너라. 도대체 무슨 짐승을 키우기에 밤마다 산이 울리는 소리가 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에 마당새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순이네 집 뒤뜰로 숨어들었습니다. 담장이라야 썩은 나무 기둥 몇 개를 엮어놓은 것이 고작이라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마당쇠가 숨을 죽이고 마당을 훔쳐보는데 마루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개라고 생각했지만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비치는 순간 드러난 녀석의 모습은 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털에 선명하게 박힌 검은 줄무늬, 그리고 밤에도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을 본 마당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다.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야. 마당쇠는 기절초풍하여 엉금엉금 기어서 산을 내려왔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최영감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안방에서 기다리던 최영감은 땀범벅이 되어 들어온 마당쇠의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녀석아, 귀신이라도 보았느냐? 호들갑은 그만 떨고 어서 말해보거라. 마당쇠는 턱을 덜덜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마님, 그게 개가 아닙니다요. 집채만 한 호랑이입니다. 그 집에서 호랑이를 키우고 있어요. 최영감은 마당쇠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곧이어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이네 집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을 키운다더라. 밤마다 그 집에서 아이들 비명소리가 들린다던데 어쩐지 그 집 근처만 가면 등골이 오싹하더라니. 최영감이 퍼뜨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어느새 범인은 사람을 해치는 괴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순이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이 놀러 나가도 제 자식들을 불러들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순이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순이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최영감의 계략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렇다고 범인을 내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아이들은 범인 없이는 잠도 자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마을 청년들 몇몇이 몽둥이를 들고 순이네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순이야, 당장 그 요물을 내놓아라.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셈이냐.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범인은 겁을 먹고 방구석으로 숨어들었고 막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존경받는 최고령 어르신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청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죄 없는 처녀와 아이들을 겁박해서야 쓰겠느냐. 확실치도 않은 소문만 믿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썩 물러가라. 박노인의 호통에 청년들은 머쓱해하며 하나둘 물러갔지만 그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소란이 가라앉자 조용히 순이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순이야,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내가 거둔 것이 보통 짐승은 아닌 듯하구나. 허나 짐승이 크면 산으로 가야 하는 법. 사람과 짐승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박노인의 말씀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에 순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순이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범이가 슬그머니 나와 순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녀석은 순이의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친 혀로 순이의 손등을 핥으며 위로하듯 머리를 비볐습니다. 순이는 범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범아, 네가 산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고. 또 너는 험한 산에서 혼자 어떻게 살겠니? 범인은 대답 대신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순이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최 영감이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키우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었으나 마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관아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번 기회에 아예 순인의 가족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순이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 범인을 발견하면 당장 죽이려 들 것이 뻔했고 저항하다가는 아이들까지 다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맏형 철수는 부엌칼을 갈며 범인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순이는 철수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맞서면 범이도 죽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돼. 순이의 말에 아이들은 모두 울상을 지으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범인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꼬리 길이만 해도 어린아이 키만 해졌습니다. 녀석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헛간 깊숙한 곳에 숨어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범인을 볼 때면 순이는 녀석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량은 완전히 바닥이나 아이들은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순이가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마루 위에 큼지막한 산토끼 2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범이가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쑥스러운 듯 헛간 뒤로 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범이가 밤새 몰래 산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토끼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범이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아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토끼 고기로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고깃국을 먹였지만 순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범이가 사냥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만 키울 수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최 영감이 보낸 하인들이 담장 밖에서 수시로 집안을 염탐하고 있었기에 범이의 사냥 실력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누나, 범이가 우리를 먹여 살렸어. 범이는 정말 착한 호랑이야.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기뻐했지만 순이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영감이 직접 하인들을 대동하고 순이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순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서 사또가 나오실 게다. 내년이 흉측한 짐승을 숨겨두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상소가 들어갔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집문서를 내놓고 조용히 떠난다면 내 힘을 써서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지. 최 영감의 비열한 제안에 순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 관아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최 영감은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 내일 내년과 그 짐승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두고 보자. 최 영감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순인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순이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범이를 살리려면 오늘 밤 산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집안에서만 자란 범이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범이가 순순히 떠나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불길한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헛간으로 가서 범이의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이야,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범이는 순이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걱정 말라는 듯 깊고 그윽한 눈으로 순이를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한 짐승들의 포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마을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밤. 순이와 아이들, 그리고 호랑이 범이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에서 들려오던 짐승들의 포효 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지만 순이네 식구들은 누구 하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범이의 거친 털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범이 또한 다가올 위기를 감지한 듯 평소처럼 잠들지 않고 문 쪽을 향해 귀를 쫑긋거리며 낮은 숨소리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닭이패를 치며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 아침은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아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적만이 감도는 서늘한 시간이었습니다. 먼 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까마귀 떼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석 영감이 예고한 대로 관아의 사또와 포졸들이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은 나와서 오라를 받아라. 우렁찬 외침이 순인의 오두막을 뒤흔들었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방 안에 가만히 있어라. 누나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순이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목소리 또한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니 관복을 차려입은 사또가 가마에서 내려 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최 영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창과 몽둥이를 든 포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순인의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적개심이 뒤섞여 있어 순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 순인의 남매들을 가엾게 여기던 이웃들조차 최 영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사태를 관망할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사는 처녀 순이냐? 마을 한복판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맹수를 몰래 키우며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이것이 사실이냐? 순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또나리, 호랑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이오나 그 아이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아닙니다. 어미 잃고 죽어가던 것을 거두어 동생들과 함께 젖을 먹여 키운 제 막내 동생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순이의 간곡한 호소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으나 최 영감이 나서서 말을 잘랐습니다. 사또, 저 계집의 요망한 혀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 언제 본색을 드러내어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구나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라 하여 크면 반드시 주인을 잡아먹는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 흉물을 끌어내어 처단하고 마을의 안전을 도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 영감의 말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헛간과 방을 뒤져 그 호랑이라는 놈을 끌어내라. 만약 저항하거든 창으로 찔러 죽여도 좋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집채만 한 호랑이 범이가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범이의 등장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억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물러섰고 포졸들조차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범이는 황금빛 털을 윤기 있게 빛내며 왕방울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의 살기보다는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이 담겨 있었지만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마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으르렁거릴 줄 알았던 범이가 마루에서 내려와 순이의 옆에 얌전히 엎드리더니 마치 큰 고양이처럼 앞발을 모으고 하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의 치마폭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던 막내 막둥이가 참지 못하고 튀어나와 범아하고 부르며 범이의 목을 끌어안았는데 범이는 막둥이의 얼굴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온 순한 짐승의 모습이었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또한 기이한 광경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호랑이란 말이냐? 생김새는 호랑이가 분명한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집 강아지로구나. 순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범이는 이 아이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란 순한 아이입니다. 쥐 한 마리도 함부로 잡지 않는 착한 심성을 가졌으니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 주십시오. 순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얌전한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최 영감이 너무 과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곳곳에서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초조해진 최 영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저것은 짐승이 사람을 홀리는 수법이다. 지금은 배가 불러 저러지만 배가 고파지면 당장이라도 저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사또, 저 놈의 뱃속을 갈라보면 분명 사람의 뼈가 나올 것입니다. 최 영감은 억지를 부리며 포졸들에게 당장 화를 쏘라고 재촉했습니다.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갈등했습니다. 민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자신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살던 나무꾼 김서방이 피투성이가 된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사또 날이 큰일 났습니다. 산에서 멧돼지 떼가 내려옵니다. 그냥 멧돼지가 아니라 집채만한 괴물 멧돼지가 마을을 덮치고 있습니다. 김서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이 쿵쿵 울리는 진동이 느껴지더니 멀리서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산을 울리던 포효 소리의 주인공은 범이가 아니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내려온 굶주린 멧돼지 떼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멧돼지다 도망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고 최 영감은 사색이 되어 가마 뒤로 숨었습니다. 포졸들마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마을 입구의 울타리가 우지끈 부서지며 검은 털로 뒤덮인 거대한 멧돼지 수십 마리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일반 멧돼지의 2배는 되어 보이는 붉은 눈을 가진 우두머리 멧돼지가 긴 송곳니를 번뜩이며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순인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두머리 멧돼지는 거칠게 콧김을 내뿜으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최영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최영감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포졸들이 창을 휘둘렀으나 두꺼운 가죽에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사또 역시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마루 밑으로 몸을 피하려 했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마을은 이제 쑥대밭이 될 위기에 처했고 누구도 이 성난 야수들을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이 있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지만 닥쳐오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얌전히 엎드려 있던 범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한 양 같던 범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푸르게 변하더니 입과 근육이 실룩거리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범이는 더 이상 막둥이의 친구도 순이의 철부지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산중의 왕, 호랑이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범이는 순이를 뒤로 밀어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우두머리 멧돼지를 향해 천지가 진동할 만큼 거대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마을 전체를 울리며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범이의 포효에 미쳐 날뛰던 멧돼지들이 일제히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우두머리 멧돼지 또한 예상치 못한 맹수의 등장에 당황한 듯 콧방귀를 뀌며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눈이 먼 멧돼지 떼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고 우두머리가 다시금 기세를 올리며 범이를 향해 돌진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범이는 낮은 자세를 취하며 등 근육을 잔뜩 웅크렸고 굵은 꼬리로 땅을 탁탁 치며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순인의 마당은 단순한 심판장이 아니라 생사를 건 야수들의 결투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범아, 안 돼. 다치면 안 돼. 하지만 범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등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듬직해 보였고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영감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해친다고 오해받았던 호랑이가 지금 자신들을 해치려는 진짜 괴물들과 맞서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두머리 멧돼지가 괴성을 지르며 범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도와 무게는 마치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위력이었습니다. 충돌하기 직전 범이는 날렵하게 몸을 비틀어 멧돼지의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녀석의 목덜미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2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엉겨붙어 뒹굴자 마당에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나머지 멧돼지들도 흥분하여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려 들었고 순인의 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멧돼지를 막아라. 호랑이를 도와라. 하지만 겁에 질린 사람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부엌에서 도끼를 들고 뛰쳐나왔고 도리와 만수도 몽둥이를 들고 누나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범이 건드리지 마. 아이들의 외침이 어른들의 부끄러운 마음에 불을 지폈는지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 농기구를 들고 멧돼지 떼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고 우두머리 멧돼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범이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홀로 저 많은 무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범이는 우두머리 멧돼지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틈틈이 아이들이 있는 방문 쪽으로 달려드는 다른 멧돼지들을 쳐내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황금빛 털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마치 수호신처럼 대청마루 앞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피를 흘리는 범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우리 범이를 도와주세요, 신령님. 제발, 우리 범이를 살려주세요. 순이의 절규가 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져 갔습니다. 멧돼지 떼는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우두머리 멧돼지는 범이의 어깨를 들이받아 범이를 마당 구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범이가 쿵 하고 쓰러지자 최영감은 이제 다 죽었다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진 범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으나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멧돼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범이도, 순인의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맑은 하늘에 마른 번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산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포수가 쏜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흙먼지를 걷어내자 산등성이 너머로 범이와 똑같이 생긴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한 호랑이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범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산속의 진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나타난 2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는 마치 산신령이 부리는 호위무사처럼 위풍당당한 기세로 순인의 마당을 향해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발소리는 천둥보다 묵직하여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서 싸우다 지친 범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자 2 호랑이는 마치 제 자식을 알아보듯 짧고 굵은 울음소리를 내어 범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소리는 멧돼지 떼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지 기세등등하던 멧돼지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서로 엉키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두에 섰던 대호다후 한 마리가 우두머리 멧돼지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덩치는 범이보다 2배는 더 커 보였고 눈빛에서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두머리 멧돼지가 최후의 발악으로 날카로운 엄니를 들이밀며 달려들었지만 대호는 가볍게 몸을 피함과 동시에 앞발을 휘둘러 멧돼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멧돼지가 종이장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마당 구석의 감나무 밑둥에 처박혔고 그것을 신호로 나머지 호랑이 1마리도 멧돼지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앞발을 휘두르며 좌충우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 같았던 멧돼지 떼는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산으로 도망치려는 놈,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놈, 심지어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주저앉은 놈까지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범이를 공격했던 멧돼지들은
산군 산준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꼬리를 내리고 산속으로 주랭랑을 쳤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녀석들은 호랑이들의 포효 소리에 납작 엎드려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호랑이들의 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두 마리의 대호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고 천천히 범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범이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며 낮은 소리로 웅얼거렸는데 마치 장하다, 잘 싸웠다고 칭찬하는 듯 했습니다. 범이 또한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그들의 품에 파고들며 안도감을 표시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저들이 범이를 낳아준 진짜 부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어미로 보이는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순이와 아이들이 있는 방문 쪽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의 사나움이 아닌 자신의 자식을 거두어 키워준 이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긴 듯 그윽하고 온화했습니다. 호랑이는 순이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범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컷 호랑이 역시 범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어미 호랑이의 뒤를 따랐고 두 마리의 상구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제야 마루 밑에 숨어있던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멍하니 서있던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범이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왔습니다. 범아 괜찮아. 막동이가 울먹이며 범이의 목을 끌어안았고 명옥이와 철수도 달려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범이의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이는 고통스러운지 신음을 흘리면서도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꼬리를 살랑거리며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보셨습니까? 이 아이는 맹수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제 동생들과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죽이시겠습니까? 순이의 목소리는 물기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인했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범이에 대한 경외심과 순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마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최판석 영감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승이 사람을 돕다니. 내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이구만. 사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오늘은 이만 철수하시고 훗날을 도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 영감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려 했지만 이번에는 사또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부채를 타각 펴들고 최 영감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최판석, 내 눈에는 저 호랑이가 아직도 마을을 해칠 요물로 보이느냐.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이 죄 없는 처녀와 짐승을 모함하고 하마터면 온 마을 사람들을 멧돼지 밥으로 만들 뻔하였구나.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악독할 수 있단 말이냐.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에 최 영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최 영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순이네 땅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니 꼴 좋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오늘 판결을 내리노라. 이 호랑이는 비록 짐승이나 사람보다 더 의로운 기계가 있으니 해를 가하는 것을 금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길 것이다. 또한 순인의 집과 땅은 그 누구도 탐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또다시 이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관아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의 판결에 마을 사람들은 사또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순이와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영감은 부끄러움과 망신살이 뻗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의 위세는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순이네 마당에서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순이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관아의 창고를 열어 순이네 가족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이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순이네를 멀리하고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너 나 할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 쌀이며 반찬, 약초 등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최 영감 말만 듣고 너를 오해했어. 이거 범이 상처에 바르면 좋은 귀한 약초야. 우리 집 닭 잡아왔으니 범이 몸보신 좀 시켜주렴. 사람들은 범이 주위를 둘러싸고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범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쿨쿨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힘을 모아 멧돼지 떼가 부수고 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냥한 멧돼지들을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순이네 좁은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배고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순이네 마당에는 거대한 멍석이 깔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멧돼지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막걸리 잔이 오고 가는 가운데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상석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범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고기를 받아먹느라 입가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부상당한 곳에는 명옥이가 정성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어 훈장처럼 보였고 범인은 마치 마을의 어르신이라도 된 양 점잖게 앉아 사람들의 재롱을 구경했습니다. 순이는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자꾸만 범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산으로 떠난 어미 호랑이 생각에 혹시라도 범이가 외로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범이는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며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동네 형님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신이 났고 수줍음 많던 복순이도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느라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이 모든 평화가 범이 덕분이라는 생각에 순이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순이네 초가집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며 순이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순이야, 이제 고생 끝이다. 앞으로는 우리도 도우며 삶아. 범이야, 아프지 말고 쑥쑥 커라.
내가 우리 마을 지킴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가순이의 언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마당에는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순이네 가족과 범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고요해진 밤. 순이는 범이 옆에 앉아 붕대를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범이야, 많이 아프지? 내 덕분에 우리 집도 지키고 동생들도 살았어. 정말 고맙다. 순이가 범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이자 범이는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서 숲의 냄새와 흙의 냄새, 그리고 가족의 냄새가 났습니다. 낮 동안의 치열했던 전투와 소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오직 평온함만이 감도는 순이네. 오두막 위로 별들이 총총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배를 두드리며 곤히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고 범이도 순이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자신들을 도와준 산신령님과 산속의 호랑이 부모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밝을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순이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히고 마당 한 구석의 귀뚜라미도 평화로운 자장가를 불러주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위협은 사라졌고 순이와 아이들 그리고 호랑이 범이는 진정한 가족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범이가 어른 호랑이로 완전히 성장한 후 그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운명과 순인의 가족에게 찾아올 또 다른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범인은 평생 사람 곁에 머물까요? 아니면 숲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깊이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떼를 물리친 호랑이, 범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인의 집을 지날 때면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약속대로 광을 열어 쌀과 콩을 넉넉히 보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무너진 담장을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아주었으며 비바람에 낡은 지붕에는 황금빛 집을 두툼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순이와 10명의 아이들은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밤이면 외풍 없이 따뜻한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마을의 수호신이자 순인의 가족의 든든한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마당 한가운데 널찍한 평상에 누워 따스한 햇볕을 즐기다가도 낯선 사람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어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범이의 배를 베개 삼아 낮잠을 자기도 하고 범이의 등에 올라타 이랴 달려라 하며 장군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범이는 귀찮은 기색 없이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었고 때로는 커다란 앞발로 아이들을 감싸 안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으로 그리고 다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범이의 몸집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서 이제는 대청마루가 꽉 찰 정도가 되었고 그 기골은 산중 호랑이 중에서도 으뜸가는 장대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범이가 자랄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섭섭함과 불안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범이가 점점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범이는 뒷마당의 높은 바위에 올라가 먼 산을 응시하며 깊고 낮은 울음소리를 내곤 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노래처럼 들려 순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던 철수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여기 좀 나와봐. 마루에 이게 뭐야? 순이가 나가보니 마루 위에 귀한 산삼 두 뿌리와 큼지막한 칡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범이가 밤새 산에 다녀오며 가족들을 위해 가져온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범이는 종종 밤마시를 나갔다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머루나 다래 같은 산열매부터 시작해서 메토끼나 노루 같은 사냥감들이 마루 위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순이는 그것이 범이가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갚으려는 것임을 알았기에 선물을 볼 때마다 고마움보다는 안쓰러움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범이가 물어다 준 산삼과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아 순인의 살림은 날로 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때때옷을 사입히고 글 공부를 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순이 자신도 낡은 무명옷 대신 고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범이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야생의 기운이 짙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범이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좁은 오두막과 마을은 산중의 왕이 머물기에 너무나 비좁은 곳이었고 범이에게는 숲을 호령하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 산들이 붉게 물들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범이가 달빛을 받으며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독하고도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범이 곁으로 다가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범아,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거지. 네 형제들이. 그리고 저 넓은 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순이의 물음에 범이는 대답 대신 거친 혀로 순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둘은 이미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범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서 뒹굴고 있을 범이가 없자 막동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도 범이를 찾으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앉혔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범이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간 거야. 범이는 호랑이 나라의 왕이 되러 간 거란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범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순이의 설명에도 아이들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마루 기둥에 남아있는 범이의 발톱 자국을 어루만지며 조금씩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범이가 떠난 후에도 순이네 집에는 신비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름이 되면 어김없이 대문 앞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사냥감이 놓여 있었고 때로는 구하기 힘든 귀한 버섯이나 약초가 한가득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산으로 들어간 범이가 보내는 선물이라며 범이를 산군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최판석 영감은 범이의 보복이 두려워 마을을 떠나버렸고 순인의 가족을 괴롭히던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범이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이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흘리개였던 막동이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농사일을 도맡아 했고 맞이인 철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현감이 되어 금이 환영했습니다. 솜씨 좋던 명옥이는 이웃 마을의 성실한 청년과 혼인하여 예쁜 아이를 낳았고, 순이 또한 덕망 있는 선비와 가약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일 정도로 부유해졌지만, 순이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범이가 가르쳐준 생명의 소중함과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순이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로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고 방 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때 호랑이 형님이 정말로 집채만 했나요? 순이의 어린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묻자 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컸단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했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그 호랑이 형님 덕분이란다. 아이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이상한 예감에 방문을 열어보니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웬만한 황소보다 더 큰 멧돼지가 잡힌 채 놓여 있었고, 대문 밖 눈길 위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지만 순이는 단번에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이. 내가 왔다 갔구나.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순이는 눈보라치는 어둠 속을 향해 손을 흔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실려 멀리서 어흥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안부 인사처럼 들리기도 했고,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맹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대문 밖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다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범이의 다녀감은 순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되었고, 가족들은 그날 밤 호랑이가 가져다 준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작은 호랑이 새끼와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쳤던 처녀와 10명의 아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마을에 남았습니다. 호랑이 범이는 지금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산신령이 되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마음씨는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순이와 아이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온 세상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든든한 호랑이 친구를 만나 신나게 뛰어노는 꿈을 꾸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순이네 집 아랫목처럼 포근한 잠에 빠져보세요. 걱정 근심은 모두 저 문 밖의 바람에 실려 보내고 오직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호랑이 범이도 깊은 굴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 시간입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달빛만이 창가에 머물러 여러분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순이의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잠의 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